고맙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건설의 전문가도 아니고요. 또 안전의 전문가도 아닙니다. 그냥 어떻게 밥을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공직에 있으면서 안전 쪽에 좀 많이 이렇게 업무를 많이 했고요. 또 제 이제 마지막에 그 공직을 마무리하는 자리도 여러분들 성원 덕분에 작년에 새롭게 출범한 국토안전관리원의 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여러분들 훌륭하신 석학님들 앞에서 제가 감히 건설안전 정책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인지 좀 우려되고요. 걱정도 되게 많이 됩니다. 다만 제가 그동안 이렇게 일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한다는 생각으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좀 널리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많지 않다 그러니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는 저희 한번 그냥 현재의 건설의 상황 이런 거 한번 보고 앞으로 어떻게 나갈까 이렇게 고민하는 두 가지 테마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제가 느끼기에는 건설 안전은 건설 안전에 참여하는 모두의 책무이면서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가는 국가가 해야 될 역할이 있고요. 또 발주자는 발주자, 시공자는 시공자, 근로자는 근로자, 이 모두가 각각의 역할을 충실히 할 때만이 건설 안전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큰 틀에서 제가 좀 정리는 했는데 이게 다는 아니겠죠. 근데 두 번째 이제 왜 그러면 건설 안전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야 되나 이걸 좀 고민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산업재해의 한 51.2% 지금까지 보면 한 과반수 이상이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 중에 추락 사고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한 60% 이상 이렇게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추락 사고가 갖는 의미는 결국은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계급부를 덮는 덮개를 만들지 않았거나 아니면 안전보호망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안전모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거나 안전고리를 제대로 매지 않았거나 안전화를 제대로 신지 않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 안전수칙에 따른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거나 이런 원인들이겠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써도 충분히 사고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는 점이 우리를 좀 슬프게 한다고 할까요? 좀 아쉬움을 많이 갖게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선 건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재해는 저희가 여기 보시면 산업재해는 이렇게 조금 완만하게 올라가긴 하지만 그래도 좀 일정하게 유지를 하고 있는데 건설 사고입니다. 건설 사고는 그래서 전체 사고 중에 건설 사고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시사점을 여기서 갖고 있고요.
다음에 만인율 입장에서 봐도 비슷한 이 그래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재해율은 2배 전체에, 그리고 만인율은 4배 수준을 가지고 있다는 아주 위험한 산업 현장으로 건설 현장이 전락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공사 현황입니다. 공사 현황은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이거는 참고를 하시면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오퍼레이션 하는 게 건축 공사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과요, 50억 미만의 소규모 공사 현장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고입니다. 사고 여러분들 발표 다 해서 아시는 것처럼 민간 부분의 사고가 60% 정도 된다는 거죠. 물론 이거는 건설 사업장의 숫자하고 좀 연계를 해서 봐야 되는데, 사실은 공공 토목 투자, 공공의 그 건설 투자가 줄면서 점점 늘어남에 따라서 발생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공공보다는 이 민간의 안전관리 체계, 또 그 안전관리 체계에 따른 이행력이 현장에서 이행하는 것들이 좀 다소 공공보다는 낮은 수준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같은 맥락이고요. 규모는 사고 원인입니다. 원인별로 보면 가장 많은 게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떨어짐이라는 거고요. 가시설과 건설기계, 역시 불완전한 시설일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요. 저는 요 분석은 좀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가설공사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 공사를 하기 위한 안전시설이나 아니면 그 비계나 이런 생산활동을 하기 위한 그 장비들을 처음에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가설공사가 엄청나게 위험할 것으로 보여졌는데, 그거보다는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할 때 더 많다는 거를 제가 보고 좀 약간 놀랬던 부분이고요. 어찌됐건 이제 건설 현장에서 이 작업자의 불안정한 활동이 가장 많은 것으로 원인은 나와 있는데, 결국은 저렇게 하는 그 직접적 배경은 우리가 좀 깊이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게 이제 저희가 산업이기 때문에, 산업이 갖는 거는 효율을 우리가 창출하고 이익을 효율화를 통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걸 통해서 결국은 이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것이 사업을 하는 메커니즘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혹시 효율을 하다가 이 작업자들이 자기의 안전이나 이런 것들을 좀 약간 등한시한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맨날 언론에서 듣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비용보다는 사람이 먼저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고 사례들입니다. 그냥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큰 38명의 사망자가 났던 이천 물류창고 사고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저희가 건설 산업의 아주 특징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한 부분인데, 여러 공종의 사람들이 동시에 들어와서 일을 하다가 발생한 유증기에 의한 폭발, 이렇게 지금까지는 원인이 조사되고 있죠. 평택 물류센터 추락사고입니다.
뭐 두 군데다 제가 갔다 왔는데 평택 물류창고인 경우에는 이게 이제 곡선에 걷어를 올렸는데 이 걷어를 고정하지 않고 그 걷어와 걷어 사이에 철근을 배근을 하다가 외측 걷어가 이렇게, 그러니까 외측으로 힘을 받으면서 바깥으로 떨어져서 이렇게 부러지면서 거기 있던 그 데크 플레이트에 있던 사람들이 떨어진 그런 사고입니다. 3명이 사망했던 사고이고요. 나머지는 뭐 이제 이게 가설공입니다. 천안에서 일어났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외부 비계를 철거를 하는 과정입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설공사인 경우에는 설치와 철거를 할 때 가장 위험하겠죠. 아무래도 어디 고정을 하는 지지대나 이런 것들이 부족을 해서, 그래서 여기도 철거를 하는데 빨리 철거를 하기 위해서 위서부터 순차적으로 철거를 해 내려오지 않고 중간에 이제 뭐 나사를 풀어놓고 위서부터 이렇게 뜯어 내리는 작업을 하다가 이 붕괴된 사고이고요. 이게 이제 편심을 받아서 경상남도 창원 쪽에 있는데 콘크리트 타설을 하면서 한쪽에 이렇게 무게가 한꺼번에 쏠리면서 이 바닥 슬래브가 붕괴된 그런 사고이고요. 흑막이 가설공사 붕괴입니다. 광주에서 한 분이 돌아가신 아주 작은 뭐 이것과 유사해서요. 거기를 가서 엊그저께 저희 관리원이 사고조사 원인을 분석을 해서 관계기관에 통보를 했는데 이 굴착을 하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이렇게 45도 각도에 굴착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직각으로 굴착을 해서 광주도 그런 사고가 벌어진 그런 경우이고요. 해체공사는 뭐 더더군다나 이 해체공사의 사고 원인의 대부분은 제가 볼 때는 철거한 이 잔존물들을 빨리빨리 이렇게 내려서 그러지 않아도 철거를 하다 보니까 구조물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그 지지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데 이 철거를 하지 못해서 철거한 잔존물을 이렇게 반출하지 못해서 하중을 많이 받게 돼서 넘어지는 이런 붕괴되는 사고가 가장 많았던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거 이제 우리가 경각심을 좀 보기 위해서 사고 현황과 그다음에 원인 이런 거 잠깐 봤고요. 그러면 이제 건설 산업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그러니까 사고 원인은 무엇이고 산업의 특징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잘 분석을 해서 거기에 잘 대응을 해야 그 건설의 안전도 확보하고 품질도 확보하고 이렇게 메커니즘이 이렇게 굴러가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한번 건설 산업의 특징을 한번 좀 봤는데 다 아시는 겁니다. 수주 산업입니다.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건설 생산관리 체계, 그러니까 건설 안전을 포함한 생산관리 체계가 이렇게 일정하지 않은 거죠. 다 일정하지 않고 수주를 하고 또 생산하는 목적물이 다 다른 거죠. 다른 형태를 갖고 있는 거고 그 환경도 다 다른 그런 아주 좀 어려운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또 건설 산업의 특징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다양한 공종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같이 이렇게 한 공간에 있는 이 건물을 봐도 이 건물의 중추적인 그 하중을 지탱해야 되는 기둥과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보들이 있을 것이고요. 또 이 외벽을 이렇게 우리가 뭐 만들어야 되는 그런 외벽에 대한 벽체가 있을 것이고요. 또 창호가 여기 만들어져야 될 것이고요. 여기 내장재가 들어와야 될 거고 그것뿐이겠습니까? 여기 불을 비춰주는 전기, 만약의 화재에 대비한 소방 설비, 공조 시스템 뭐 이런 거 다 이런 설비들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설비들이 모두 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잘 이렇게 자기 역할을 해주어야 이런 건물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주 다양하고 또 어떻게 보면 생산의 성격도 되게 다른 그런 이 생산 구조를 갖고 있는 게 우리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적 측면에서 보면 대부분의 제조업들은 공장이라는 어떤 하우징 되어져 있는 이런 틀 안에서 라인을 세팅을 해놓고 그 라인에서 각각 합리적으로 안전이 제대로 안전 설비가 된 라인에 따라서 생산을 하는데 저희는 어떻습니까? 산 골짜기 아니면 강 아니면 뭐 바다 뭐 이런 아주 이 생산 활동을 하기에 아주 어려운 그런 환경 안에서 건설을 생산해야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고요. 또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분절적 안전관리 체계라고 써 있긴 한데 생산 과정이죠. 다른 측면에서 봐서의 생산 과정인데 발주자가 계획을 하고요. 그 계획을 설계사가 설계를 하고 또 설계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시공사에서 시공을 하는 그리고 이제 사용자가 사용을 하는 이렇게 이제 생산의 시간적 프로세스로 보면 그런데 계획한 것과 설계한 것과 시공 간에 아주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건설의 안전과 품질이 확보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아주 상당히 단절적인 것이죠.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럴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렇게 제가 이제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되게 어렵겠지만 그런 확률이 되게 높아서 그렇게 저희 또 이렇게 유기적으로 하기가 이게 독립적인 생산 객체이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 산업 환경은 지금 뒤에서 중대재해법이 제가 프로그램을 보니까 말씀을 나누실 거고요. 지금 사실은 건설 경기가 이렇게 되게 나쁘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민간 건설이 엄청나게 건축물을 중심으로 해서 활성화되어져 있어서 둔화라고 쓰기는 했는데 그렇게 크게 둔화되지는 않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산업 환경 측면에서 봐서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 건설 산업에게 요구하는 것이 안전하게 하라는 게 국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고 그거의 하나로서 중대재해법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보니까 이제 발주자분들이 되게 많이 오신 걸로 되어져 있는데 발주자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금년이 내년 1월 28일인가가 중대재해법 시행일이니까 금년이 안전관리 체계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정비하고 준비하고 이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학회에서 이런 자리도 그런 차원에서 만들었다고 보고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정보도 주고받고 코어를 해서 좀 이번 기회에 안전관리 체계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기술의 변화입니다. 기술의 변화는 여러분들이 ICT를 비롯해서 4차 산업혁명이 엄청나게 부각되고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건설 산업이 진짜 자동화와 무인화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주 둔감하게 후발주자로 작용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요인이 있겠죠. 여러 요인이 있는데 하여튼 그 요인 중에 가장 큰 게 아마 수주 산업이라는 특성과 또 아까 그 산업 구조가 아주 이렇게 독립적으로 복잡하게 다양한 환경 하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때문에 아마도 잘 그 첨단 기술들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오히려 그런 것들이 거꾸로 그렇기 때문에 더 첨단 기술을 활용을 해서 그 이 자동화와 무인화 하는데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역설적으로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대책들입니다. 뭐 제가 뭐 말씀을 안 드려도 매년 한 번 이상씩 종합 대책과 그 위험 공정별 대책들이 있었고요. 올해도 정부 부처 합동으로 3월 달에 산재사고 감소 대책을 만들었고 그 차례의 첫 번째가 건설 현장에 대한 산재사고 그 예방 대책이었습니다. 다른 나라 한번 봅니다. 뭐 제가 이거를 보면서 그 사실은 그 어느 나라나 문화가 있게 마련입니다. 문화가 있어서 그 문화의 뭐 그 이 산업도 문화에 따라서 되게 많은 다른 관점을 갖고 있죠. 저희는 그 뭐 이제 6.25 전쟁 이후에 뭐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7, 80년대에 급속도로 경제 성장을 하면서 그 성장을 하기 위한 기반으로서 우리 건설이 엄청난 역할을 했고요. 그 엄청난 역할을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내기 위해서 이제 건설업이 이렇게 그 전문화되기보다는 이렇게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경향이 되게 컸죠. 크고 자율에 맡기는 경향이 되게 컸습니다. 왜 그러냐면 효율을 높이기 위한 효율을 일단 높이고 기업이 이익을 많이 창출해야 건설을 많이 할 수 있고 양적 팽창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싶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오래된 저희보다 오래된 영국이나 독일이나 이런 데는 그런 그 이 분업화나 아니면 그 이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그런 경향이 되게 높습니다. 원장님 높고요. 5분 남았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그 메시지는 이겁니다. 문화를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우리도 그런 혹시라도 우리가 안전에 취약한 안전을 저해하는 문화가 있다면 문화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과 이 10만 명당 사망자 수가 10배쯤 됩니다. 다른 곳에 좀 그런 심각하다는 의미를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정부 정책입니다. 하여튼 도전적으로 지금 20%를 감축하겠다라는 게 정부 정책이고 저희도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하여튼 국토부하고 같이 열심히 머리 싸매고 있습니다. 정책 방향입니다. 정책 방향. 5분뿐이 안 남았다고 하니까 사실은 뭐 큰 아이디어는 없습니다. 제가 아이디어는 크게 없고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안전관리 체계와 거버넌스와 그 다음에 좀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데이터 기반, 해저드 기반의 그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우리 생산의 최일선에 있는 우리 건설 근로자들에 대한 관리 체계를 좀 더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그 첨단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5가지의 방향을 좀 제시하고 싶고요. 예방적 안전관리 체계는 뭐 수도 없이 보셨을 거고요. 제가 여기서 주장하고 싶은 거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체계를 좀 단순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너무 이 사고가 나면 날 때마다 계속 대책을 만들고 이렇게 롤링을 하다 보니까 체계가
좀 뭐 이렇게 복잡하고 뭐 이런 경향이 있어서 좀 첫 번째 메시지는 체계를 좀 단순화해서 이 지금 요 체계로 위험 요소를 중심으로 또 이 그 각각의 과정에서 그 위험에 대한 대책들을 만들도록 하고 그것을 연결고리로 연결을 해서 그 안전관리 체계를 만들어주는 이런 형태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나중에 우리 한명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건설안전법을 만들면서 아마 이게 체계가 제대로 잘 잡혀갈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두 번째는 이겁니다. 법이나 규정은 최소한의 규제를 정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모든 사업들이 이런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해서 안전과 품질이 관리되도록 고민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뭐 저희가 이제 뭐 100억 이상은 안전관리 계획서를 수립해야 된다. 어떤 공정을 이렇게 법으로 정하는 것은 최소한의 규제만을 정하는 것이지 그것만 지키면 되는 것이다라고 메시지를 주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량 사업을 하거나 해체 공사를 하거나 뭐 신설 공사를 하거나 규모가 크거나 작거나 이런 메커니즘을 모두 다 도입을 해주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거버넌스입니다. 거버넌스. 이 권한과 책임의 한계가 모호하면 서로 이렇게 미루는 우리가 이렇게 이제 우리 뭐 도로나 이런 거 보면 이렇게 경계 지점에 대한 유지 관리나 책임 한계가 모호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오버랩을 해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서로 같이 이렇게 오버랩을 해서 관리하도록 하는 것처럼 이게 지금 그림이 안 나온 것 같은데 어찌 됐건 건설 산업은 발주자가 주인이 되어줘야 된다는 데는 여러분들도 이견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발주자가 자기가 원하는 생산품을 만들기 위해서 고용을 하거나 용역을 주거나 한 것이기 때문에 발주자가 모두 다 그 모든 권한과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발주자가 설계자에게 권한과 책임을 주고 시공자에게 주고 감리자에게 주고 또 그 위에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 밑에 사람에게 권한과 책임을 주는 거죠. 그러면 국민들은 누구에게 책임을 따져야 되느냐 하면 이 사람에게 따져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맞는 것 같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거버넌스나 앞에서 말했던 그런 이 안전관리 체계가 제대로 굴러가기 위해서 기준과 지원과 이런 것들은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 이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거버넌스를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데이터 기반의 안전관리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해저드 프로파일입니다. 해저드 프로파일. 저희 뭐 국토부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저희가 이제 해저드 프로파일을 열심히 만들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설 산업의 특성상 과거에 났던 사고로부터 얻어지는 해저드 프로파일만이 위험 요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기획하고 설계를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나면 어느 부분이 뭐 좀 위험하고 어느 부분이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인지를 설계자와 계획했던 분들은 잘 알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파일을 서로 이렇게 통합도 하고 과거에 났던 사고로부터 또 내가 설계를 하면서 만드는 그 해저드 프로파일을 통합을 하고 이런 것들을 공유를 해서 그렇게 해서 공사 전 단계 해야 될 안전대책과 공사 중에 또는 만약의 사고에 대응해야 되는 이런 대책들이
만들어져서 그게 현장에서 작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 관리원 자랑입니다. 사실은 국토부로부터 예산을 받아서요. 올해부터 저희가 갖고 있는 안전 사고 원인과 사고와 그다음에 저희가 했던 안전 점검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빅데이터 플랫폼을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15가지 정도의 정보를 공개하는데 올해 한 3개 내지 4개를 우선 만들어서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하반기나 내년 연초에 아마 정보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어찌됐건 품질과 안전을 최일선에서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건설 기능 인력입니다. 제가 이틀 전인가요? 국토부의 보도자료를 봤는데 건설 기능인에 대한 등급도 관리를 하고 또 그다음에 건설 근로자 공제회를 통해서 건설 기능 인력들에 대한 관리도 하겠다라는 보도자료를 봤습니다. 하여튼 이분들이 수주 산업이 갖고 있는 특성에 맞게 잘 관리되고 수주한 사람들은 이 기능 인력 중에 우수한 사람들을 이렇게 뽑아서 고용을 해서 생산을 하는 이런 체계를 좀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독일이나 아주 오래됐던 이런 유럽 이런데 특히 독일이 제 기억으로는 독일이 그런 것 같은데 건설협회에서 기능 인력들을 고용을 합니다. 그래서 수주를 하면 건설 현장에 기능 인력들이 가서 일을 하고요. 나머지 분들은 기능 교육을 받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고용보험을 통해서 받도록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도 이제는 좀 고민해 볼 때가 아닌가 싶고요. 4차 산업입니다. 4차 산업은 우리가 크게 건설 분야에서 도입할 수 있는 것은 2개겠죠. 건설의 생산 과정을 자동화하거나 무인화하는 것. 다른 하나는 이제 생산된 물건을 그러니까 생산된 구조물, 시설물을 스마트화하는 것. 이렇게 2가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너무 많이 오픈되어져 있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좀 생략하겠습니다. 너무 잘 아실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국토부에서 지금 스마트 건설 R&D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개발되고 있고요. 지금 관제 시스템은 올해부터 시범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건설 현장의 CCTV나 계측 자료 이런 것들을 중앙에서 이렇게 좀 같이 보고 보는 거고요. 필요하면 그걸 모니터링 하다가 위험한 행동을 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컨트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시스템을 올해 경상남도의 사업장을 중심으로 해서 시범 적용을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한 6분 정도, 7분 정도 되질 것 같은데 하여튼 제 생각은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용보다는 사람이 우선되는 건설 문화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이 5,000년 역사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처음부터 생명을 존중하는 것을 기반으로 한 이런 것들 기반으로 해서 우리 민족의 여태까지 이렇게 발전해 왔다고 교육받아왔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생명을 존중하는 또 비용보다는 사람을 우선하는 그런 건설 문화가 꼭 조성되기를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리면서요. 짧으나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